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의 인생 이야기. 사랑받지 못한 아내, 끝없는 희생의 엄마, 그리고 끝내 병마에 쓰러져간 그녀. 오늘 가슴 아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1962년 겨울,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마을. 15살 윤정이는 새벽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옆에서 자는 이복 동생들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익숙했다. 계모가 일어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아침 준비를 해야 했다. 또 늦잠 잤구나. 예상보다 일찍 일어난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희의 등을 찔렀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었다. 쓸모없는 것. 밥만 축내고. 계모의 독설은 일상이었다. 정희의 친어머니는 그녀가 6살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이듬해 새어머니를 들였고 그 후로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계모는 자신이 낳은 새 아이만 챙겼고 정희는 식모처럼 일해야 했다. 그래도 정희는 견뎠다. 산골 마을에서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을 뿐 더 이상의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계모는 계집애가 무슨 공부냐며 중학교 진학을 막았다. 16이 되던 해 정희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멀리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곤 했다. 저 산 너머에는 어떤 삶이 있을까? 이 답답한 산골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난한 집 계모 밑에서 자란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17이 되던 봄 마을에 중매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웃마을 김씨네 아들, 읍내 상점 주인의 둘째 아들 등등. 하지만 정희에게 돌아온 혼담은 없었다. 계모 밑에서 자란 아이, 지참금도 변변치 않은 집안의 딸을 누가 며느리로 들이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중매가 들어왔다. 중매쟁이 박씨 할머니가 찾아온 것이다. 정희가 부지런하고 살림 솜씨가 좋다고 들었어.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계모의 눈이 반짝였다. 드디어 이 짐덩이를 떼어낼 기회가 온 것이다. 어디 집인데요? 충청도 쪽인데 어부 집안이야. 장남이 24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 집안이 좀 복잡해서. 동생들이 많거든. 얼마나 많은데요? 시동생이 7, 시누이가 하나. 맏며느리로 들어가면 고생 좀 할 거야. 보통 사람이라면 망설였겠지만 계모는 오히려 좋아했다. 멀리 보내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우리 정희가 워낙 부지런해서 잘 해낼 거예요. 정희는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는 계모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딸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을 보러 가는 날, 정희는 난생 처음 산골을 벗어났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읍내로 나가고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충청도로 향했다. 낯선 풍경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박철수라는 청년은 생각보다 호감형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바다에서 일한다는 그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희를 보는 눈빛은 나쁘지 않았다. 고생 좀 할 텐데 괜찮겠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모 밑에서의 살보다 더 힘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계모는 최소한의 혼수만 준비했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 작별을 대신했다. 정희는 울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 집과 작별한 지 오래였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잠시 숨이 막혔다. 대문 앞에 늘어선 시동생들과 시누이, 그리고 매서운 눈빛의 시어머니. 모두가 새로운 며느리를 품평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 집 살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정희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다. 그것이 자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시동생들의 나이는 8살부터 16살까지 다양했다. 모두가 정희를 새엄마처럼 따라야 했고 정희는 그들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도시락을 싸야 했다.
신우이는 정희보다 겨우 2살 어렸지만 형수를 형수로 대접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명 넘는 식구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시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와 청소를 하고 다시 점심을 준비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짓고 정희의 하루는 끝이 없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남편 철수였다. 그는 정희에게 다정했고 고된 바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아내를 도우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면 철수도 꼼짝 못했다. 사내가 부엌일을 도와서 쓰나. 시어머니의 호통에 철수는 정희를 도울 수 없었다. 정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1달, 2달이 지나면서 정희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강원도 산골에서도 이렇게까지 일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견뎠다. 적어도 여기서는 계모의 독서를 듣지 않아도 되었고 철수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철수가 큰 농어를 들고 왔다. 오늘 대박이었어. 이거 팔면 돈 좀 되겠어. 정희는 남편의 기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나아지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밤 철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흐릿했고 말투도 거칠었다. 야, 밥 좀 줘봐. 정희는 놀랐지만 재빨리 밥상을 차렸다. 철수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상을 엎어버렸다. 이게 밥이야? 돌덩이야? 정희는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밥을 치웠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잤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어제 내가 실수했나? 미안해. 짧은 사과였지만 정희는 안도했다. 그저 술에 취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였고 아내가 아니라 일꾼이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도 없었다. 강원도 산골의 계모는 정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18살 겨울, 정희는 임신을 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애 하나 배웠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며 더 많은 일을 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문득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까?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던 정희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제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강원도 산골에서 보던 맑은 하늘과는 달랐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삶은 이곳에 묶여 있다는 것을, 도망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18살 소녀 윤정이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난과 폭력, 끝없는 노동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무게였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다. 정희의 배는 만삭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쉴 수는 없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처사이를 낳기 일주일 전까지도 그녀는 11명의 식구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형수님, 오늘 소풍 가는데 김밥 싸주세요. 막내 시동생 영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다. 8살이던 그 아이도 이제 10살이 되었다. 그래, 몇 줄이나 싸줄까? 3줄이요.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거예요. 정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다.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데쳤다. 배가 당겨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둘째는 도시락 2개야. 오늘도 방과 후 학습이래. 셋째는 체육 시간이 있으니까 운동복 다려줘. 넷째 교복에 단추가 떨어졌어. 시동생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정희는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며 손을 놀렸다. 신우이 영희는 이제 16이 되었지만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형수를 하녀 부리듯 했다. 언니, 내 치마 좀 줄여줘요. 유행이 짧은 걸로 바뀌었대요. 나중에 해줄게. 지금 해줘요. 내일 입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정희는 한숨을 삼키며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배가 불러 재봉틀에 제대로 앉기도 힘들었지만 시누이의 성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진통이 시작됐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저녁 준비를 마친 뒤에야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아무래도 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산파 할머니 불러와야겠네. 영희야, 가서 모셔와라. 시어머니는 덤덤했다. 정희는 방에 누워 진통을 견뎠다. 철수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돌아올 시간은 아직 멀었다. 새벽 2시 처사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산파 할머니가 건강한 아들이네 하고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집안에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구나. 하지만 산후조리는 사치였다. 3일 만에 정희는 다시 부엌에 서야 했다. 애 낳았다고 계속 누워있을 순 없지. 식구들 밥은 누가 하니?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젖을 물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반찬을 만들어야 했다. 아이가 울면 업고서 빨래를 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셋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희는 5아이를 낳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옷이 작아졌어요. 엄마, 학용품 사야 해요. 자신의 아이들마저 정희에게는 짐이 되어갔다. 시동생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것은 너무나 벅찼다. 하지만 정희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행복한 엄마이고 싶었다. 어느 날 정희는 시장에서 쓰러졌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현기증을 느끼고 주저앉은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정희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아주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옆집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에도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병원에 갈 돈도 시간도 없었다. 아프다고 누울 수도 없었다. 집에는 15명이 넘는 식구들이 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생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면서 식구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정희의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돌봐야 했다. 시동생들은 형수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나갔다. 형수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형수님, 오늘도 늦을 것 같으니 애들 저녁 좀 먹여주세요.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것이 맏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도 시댁 식구들의 아이들까지 키워야 했다. 철수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셨다. 바다에서 돌아오면 곧장 술집으로 향했고 취해서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 이게 반찬이야? 돼지먹이야? 애들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정희는 묵묵히 견뎠다. 대답을 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어느 겨울날 정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30도 안 된 나이에 머리에는 흰머리가 듬성듬성 나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거칠어진 손은 할머니의 손 같았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18배 시집와서 10년. 그 세월 동안 정희는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 오직 시댁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막내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정희는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되고 교복을 다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며느리야, 이제 내가 늙어서 몸을 못 쓰겠다. 네가 나를 돌봐야겠구나.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온전히 정희의 몫이 되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는 일까지. 정희의 하루는 더욱 길어졌다. 그러던 중 정희는 다시 임신을 했다. 5째 아이였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또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실에 정희는 절망했다. 하지만 낙태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 시절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애를 가졌구나. 집안이 더 복잡해지겠네. 시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정희는 눈물을 삼켰다.
철수는 또 입이 늘어난 애라며 짜증을 냈다. 다섯째를 낳던 날 정희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 출혈이 심해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다. 하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여유는 없었다. 이틀 만에 퇴원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괜찮아요? 큰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제 10살이 된 아들은 엄마의 고통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정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삶이 두려웠다. 시누이가 시집을 가면서 잠시 짐이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친정에 자주 와서는 형수에게 이것저것 부탁했다. 언니, 우리의 옷 좀 만들어줘요. 언니 김장할 때 와서 도와줄게요. 도와준다는 말과 달리 시누이는 구경만 하다가 김치를 싸가기만 했다. 정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새벽에 일어나 밥 짓기, 도시락 싸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장보기, 아이들 숙제 봐주기, 시어머니 약 챙기기, 저녁 준비하기. 끝이 없는 일들의 목록이었다. 어느 날 정희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엄마, 밥 먹어요. 막내의 목소리에 정희는 칼을 내려놓았다. 그래, 오늘도 살아야 한다. 내일도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희는 다시 밥솥 앞에 섰다. 15명의 식구들을 위한 밥을 지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삶은 끝없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정희는 언젠가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 오신다. 다들 일어나. 큰아들의 다급한 외침에 정희는 잠에서 깨어났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철수가 또 술에 취해 돌아온 것이다. 문 열어. 이 집에 사람 없어? 정희는 서둘러 아이들을 깨웠다. 5 아이들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일렬로 섰다. 막내는 겨우 5살이었지만 형들을 따라 졸린 눈을 비비며 서 있었다. 정희가 대문을 열자 철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빈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애들 다 일어났냐? 오늘은 가족회의를 해야겠어. 철수는 거실로 들어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들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정희는 아이들 뒤에 서서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큰놈,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냥 공부했어요, 아버지. 공부? 거짓말하지 마. 선생님한테 혼났다며?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날 숙제를 못해가서 선생님께 지적을 받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그것을 트집 잡았다. 내 아들이 그 모양이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엎드려. 12살 큰아들이 바닥에 엎드렸다. 철수는 허리띠를 풀었다. 정희가 앞을 막았다. 여보, 애가 잘못했으면 내일 타이르면 되지 않아요? 밤이 늦었잖아요. 비켜. 네가 애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 모양이잖아. 철수는 정희를 밀치고 아들의 등짝을 때렸다. 찰싹 소리와 함께 아이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다른 아이들은 울음을 참으며 떨고 있었다. 둘째, 너는 뭐 했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동생 도시락 반찬을 먹었어? 배가 고파서. 철수의 매는 둘째에게로 향했다. 정희는 아이들을 감싸려 했지만 철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가족회의가 끝나고 철수가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잔 후에야 정희는 아이들을 달랠 수 있었다. 아이들의 등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엄마 아파요. 막내가 울먹이며 정희의 품에 안겼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정희는 아이들의 상처에 약을 바르며 눈물을 삼켰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철수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다. 평소에는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술이 들어가면 폭군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 앞에 앉았다. 오늘 바다 나가야 하는데 날씨가 좋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아무도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철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다. 어제 내가 좀 심했나? 아빠가 술 좀 줄일게. 하지만 그 약속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다. 다시 술에 취해 들어온 철수는 이번에는 칼을 들었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못난 가족들. 정희는 아이들을 뒤뜰로 피신시켰다. 추운 겨울밤, 아이들은 헛간에 숨어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정희는 철수를 달래려 했지만 그는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당신이 애들을 망쳐놨어. 다 당신 때문이야. 칼끝이 정희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정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아이들이 더 무서워할까봐.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지쳐 쓰러졌다. 정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막내는 추위에 떨다가 열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도망가요. 둘째 딸이 울며 말했다. 어디로 가니? 갈 곳이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정희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5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친정에는 계모가 있어 돌아갈 수 없었고 달리 의지할 곳도 없었다. 며칠 후 정희는 큰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가진 것이라곤 옷가지 몇 개와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다. 무작정 버스를 타고 이웃 도시로 갔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5아이를 데린 여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여관비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철수가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집으로 돌아와. 철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면서도 그리워했다. 막내는 아빠라며 아버지 품에 안겼다. 정말 술 끊을 수 있어요? 약속할게. 정말이야. 정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철수는 한 달 정도 술을 끊었다. 그 기간 동안 집안은 평화로웠다. 아이들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어느 날 철수는 다시 술병을 들고 왔다. 오늘 하루만이야. 친구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이었다. 다시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폭력도 재개됐다. 이번에는 더 심해졌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철수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내 때렸다. 정희가 막으려 하면 그녀에게도 주먹이 날아왔다. 정희의 얼굴에는 늘 멍이 들어 있었다. 정혜 씨, 괜찮아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정희는 거짓말을 했다. 남편의 폭력을 남에게 알리는 것은 더 큰 수치라고 생각했다. 큰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뭐? 내 놈이 어른한테 대들어? 철수는 아들을 더 심하게 때렸다. 하지만 아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그날 밤 정희는 큰아들을 안고 울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자. 너희들이 크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엄마는 왜 이혼 안 해요? 왜 이렇게 살아요?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서. 정희의 대답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를 꼭 안아주었다. 어느 겨울밤 철수는 극도로 취해 들어왔다. 이번에는 석유를 들고 왔다. 다 태워버리겠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정희는 아이들을 급히 밖으로 대피시켰다. 철수는 석유를 뿌리며 라이터를 들었다. 여보, 제발.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희의 필사적인 만류에 철수는 잠시 멈췄다. 그 틈을 타 정희는 라이터를 빼앗았다. 철수는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다.
다 내 탓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희는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다. 피가 흘렀다. 아이들이 울며 엄마에게 달려왔다. 엄마, 엄마. 그 모습을 본 철수는 갑자기 맥이 빠진 듯 주저앉았다. 내가, 내가 뭘 한 거지? 다음 날 철수는 또 사과했다.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정희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술 드시면 무조건 피해. 대들지도 말고 그냥 피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생존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폭력 속에서도 자라났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남았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엄마, 우리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큰아들의 다짐에 정희는 울었다. 그래, 너희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1975년 봄, 정희는 다시 한 번 짐을 쌌다. 이번이 세 번째 도망이었다. 전날 밤 철수가 휘두른 의자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엄마, 이번엔 정말 가는 거예요? 16살이 된 큰아들이 물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끝이야.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앞선 두 번의 도망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이대로는 정말 누군가 죽을 것 같았다. 새벽 4시, 철수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정희는 아이들을 깨웠다. 막내는 이제 8살이 되었지만 이미 도망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소리 없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다. 쉿, 조용히. 정희는 미리 숨겨둔 돈 뭉치를 꺼냈다. 1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것이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개가 짖기 시작했다.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철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술에 골아떨어진 것이다. 빨리 버스 정류장으로. 어둠 속을 걸으며 정희는 계획을 되새겼다. 부산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친구가 살고 있었다.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지만 찾아가면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첫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다. 부산행 버스표를 사면서 정희의 손이 떨렸다. 엄마, 아빠가 또 찾아올 거예요. 둘째 딸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멀리 갈 거야. 아빠가 못 찾을 곳으로. 하지만 부산에 도착한 정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절망이었다. 친구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이웃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가 보채기 시작했다. 정희는 싸구려 여관을 잡고 아이들을 재웠다. 하지만 가진 돈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다. 다음 날 정희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식당, 공장, 가게. 어디든 좋았다. 하지만 5아이를 데린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이가 5이나 된다고요? 그럼 안 되죠. 숙소도 제공 못하는데 어디서 살 건데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혹시 가출한 거 아니에요? 차가운 거절이 이어졌다. 정희는 점점 절박해졌다. 돈은 떨어져가고 아이들은 배고파했다. 닷새째 되는 날 정희는 부둣가 횟집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생선 손질하는 일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지만 그나마 돈을 벌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큰애가 동생들을 돌볼 거예요. 정희는 큰아들에게 동생들을 맡겼다. 16살 소년이 네 동생을 돌보는 것은 벅찬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정희는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손은 생선 비늘과 소금물에 헐어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행복했다. 철수의 폭력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여관으로 돌아온 정희는 깜짝 놀랐다. 철수가 방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드디어 찾았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어떻게? 네가 부산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났어. 여관마다 수소문했지. 철수는 무릎을 꿇었다. 정희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술만 마시면 미치는 것 같아. 그럼 술을 끊으면 되잖아요. 정희가 소리쳤다. 끊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네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집이 지옥 같았어. 철수는 울기 시작했다. 정희는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에 당황했다. 아빠. 막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철수는 아이를 안았다. 우리 막내,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아들이 나섰다. 아버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또 거짓말 아니에요? 이번엔 다르다. 병원에도 가볼게. 의사가 도와준다고 했어. 정희는 갈등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폭력적이더라도 그들의 유일한 아버지였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정희는 결국 항복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자신은 떠날 수 없는 것일까? 왜 계속 돌아가는 것일까? 집에 돌아온 후 철수는 정말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술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다정했다. 정희에게도 예전처럼 자상했다. 여보, 내가 번 돈 다 줄게. 살림에 보태. 철수는 약속을 지켰다. 석 달 동안 평화가 이어졌다. 아이들도 조금씩 아버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철수는 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다. 또 도망갈 생각하지 마. 다음에 도망가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다시 시작된 폭력. 정희는 절망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철수가 끝까지 찾아낼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도망은 1년 뒤였다. 이번에는 서울로 갔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철수는 집요하게 찾아냈고 정희는 다시 돌아가야 했다. 다섯 번째 도망 때는 아예 시골로 숨었다. 전라도 깊은 산골에 방을 얻어 숨어 살았다. 그곳에서 정희는 농사일을 도우며 근근히 살았다. 6달이 지났다. 이번에는 성공한 것 같았다. 아이들도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학교도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정희를 불렀다. 아주머니, 누가 찾던데요? 남편분 맞죠?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짐을 쌌다. 하지만 큰아들이 막았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지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그냥 돌아가요. 어차피 못 벗어나잖아요. 17살 아들의 체념 어린 목소리에 정희는 무너져 내렸다. 아들 말이 맞았다. 벗어날 수 없었다. 철수는 귀신같이 찾아냈고 정희는 늘 돌아가야 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컸잖아요.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큰아들의 말에 정희는 울었다. 그래, 아이들이 컸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맞서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철수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보였다. 왜 자꾸 도망가? 당신이 무서워서요. 나도 내가 무서워. 하지만 너희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상한 대화였다. 서로를 상처 주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정희는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로도 정희는 몇 번 더 도망을 시도했다. 하지만 늘 실패했고 늘 돌아와야 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났고 이제는 아버지의 폭력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컸다. 엄마,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20살이 된 큰아들이 말했다. 우리가 다 컸잖아요. 이제 아버지도 늙으셨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도망갈 곳도 도망갈 힘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1978년 가을, 정희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철수의 고향 친구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데 가족이 와서 함께 일하면 숙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바닷가라. 공기도 좋고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철수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도시 생활에 지친 그도 고향 바다가 그리웠던 모양이었다. 정말 가는 거예요? 큰딸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20살이 된 큰아들은 이미 독립해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머지 네 아이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이사 가는 날 정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트럭에 실린 살림살이는 초라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남해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햇빛에 반짝였다. 막내가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바다다. 진짜 바다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저기서 살 거야. 마을은 작고 조용했다. 10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다. 횟집 뒤편에 작은 집이 정의 가족의 새보금자리였다. 낡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둘째 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다. 그래, 작지만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 수 있잖아. 정희는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속으로도 안도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들도 없는 오직 자신의 가족만 있는 공간. 처음으로 얻은 자유였다. 횟집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정희는 주방에서 밑반찬을 만들고 철수는 매일 새벽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다.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을 찾았다. 서빙을 돕고 그릇을 닦고 가게 청소를 했다. 정희 씨, 솜씨가 좋네요. 손님들이 반찬 맛있다고 난리예요. 주인 아주머니의 칭찬에 정희는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노동이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저녁이면 가족들이 바닷가에 나가 앉았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철수도 술을 줄였다. 바다에서 일하느라 지쳐 술 마실 기력도 없었다. 엄마, 여기 좋아요. 막내가 정희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래, 엄마도 좋아. 정말이었다. 도시의 답답한 집, 시댁 식구들의 간섭, 이웃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다정했다. 특히 옆집 김씨 아주머니는 정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이 많네요. 애들이 5이나 되니? 익숙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김씨 아주머니는 가끔 반찬을 나눠주고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친구를 얻었다. 봄이 오자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해변에는 야생화가 피었고 아이들은 조개를 캐며 놀았다. 정희는 빨래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엄마가 노래를 하네? 둘째 아들이 놀란 듯 말했다. 왜? 엄마가 노래하면 이상해? 아니, 처음 들어봐서. 그 말에 정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시집 오기 전이었을 것이다. 여름이 되자 횟집은 피서객들로 붐볐다. 정희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다. 돈을 버는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철수가 안정적이었다. 여보, 이번 달 많이 벌었어. 애들 옷 사줘. 철수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정희는 놀랐다. 처음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것이다. 정말 다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못 줬나? 철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울컥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철수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시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였다. 적당히 마셔요. 애들이 무서워해요.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철수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칼을 들거나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다. 겨울바다는 거칠었다. 파도가 높은 날이면 철수는 배를 타지 못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술도 늘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돈을 벌어? 다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나? 횟집 일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나?
애가 5인데. 다시 시작된 고함과 폭언. 하지만 정희는 예전보다 담담했다. 바다가 주는 위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었을까? 어느 날 새벽 정희는 혼자 바닷가에 나가 앉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 같았다. 희망이 밀려왔다가 절망으로 빠져나가기를 반복하는. 엄마. 뒤에서 큰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못 잤니? 엄마가 없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 딸이 옆에 앉았다. 18살이 된 딸은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읽을 나이가 되었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아빠도 예전보다 나아졌고,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딸의 손은 따뜻했다. 봄이 다시 왔다. 횟집은 장사가 잘 되었고, 철수도 열심히 일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5월 어느 날, 정희는 심한 복통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점점 심해졌다. 엄마, 병원 가요. 아이들이 걱정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병원비가 아까웠다. 겨우 안정을 찾은 살림에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김씨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말했다. 정혜씨, 이러다 큰일 나요. 당장 병원 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지. 결국 정희는 읍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약 먹고 푹 쉬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통증은 계속되었고 기력은 점점 떨어졌다. 정희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여름이 되자 정희는 제대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철수도 이상함을 눈치챘다. 큰 병원 가보자.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고집 부리지 마. 철수가 화를 냈지만 이번에는 걱정이 담긴 화였다. 마지막 여름밤, 정희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이곳에서의 인연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비록 짧았지만 행복했다. 바다야 고마워. 정희가 속삭였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적시며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정희는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 안식도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1980년 늦여름, 정희는 더 이상 고통을 숨길 수 없었다. 복부의 통증은 등과 어깨까지 퍼졌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했다. 얼굴은 누런 빛을 넘어 거무스름해졌다. 엄마, 제발 큰 병원 가요. 큰딸이 울먹이며 매달렸다. 정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부산의 큰 병원으로 가는 길, 정희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다. 잠깐만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혈액 검사, 초음파, CT 촬영이 이어졌다. 정희는 차가운 검사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철수가 따라 들어갔다.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나온 철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뭐래요? 일단 입원하래. 철수는 정희의 눈을 피했다.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에 들어간 후 담당 의사가 찾아왔다. 환자분, 간에 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간이요? 네. 상태가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그 모든 이유가 이제는 변명처럼 느껴졌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사이 정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복수가 차서 배가 불룩해졌고 다리는 퉁퉁 부었다. 엄마. 막내가 병실에 들어와 정희의 손을 잡았다. 11살이 된 막내는 엄마의 변한 모습에 놀란 듯했다. 괜찮아. 엄마 금방 나을 거야. 정희는 억지로 웃었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결과가 나온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간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에 가깝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도 시작되었고요. 그럼 얼마나?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6개월. 겨우 36살에 받은 사형 선고였다. 잘못 진단한 거 아니에요? 다시 검사해보면.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확실합니다. 하지만 통증 완화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정희와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였다. 미안해.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래서 병이 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정희는 담담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외면했을 뿐이었다.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항암제는 정희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해졌다. 먹는 것마다 토해냈다. 엄마, 조금만 더 먹어봐. 큰딸이 죽을 떠먹이려 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못 먹겠어. 냄새만 맡아도. 어느 날 정희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뼈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거의 다 빠진 머리. 자신이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눈물이 흘렀다. 병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슬펐다. 한 달 후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제는 통증 관리만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정희가 말했다. 병원에 있는 게 아니요. 집에서 아이들과 있고 싶어요. 철수는 반대했지만 정희는 고집을 부렸다. 결국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안방에 누웠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엄마, 약 시간이에요. 둘째 아들이 약과 물을 가져왔다. 16살 소녀는 의젓하게 엄마를 돌봤다. 고마워. 엄마가 빨리 나아야 해요. 아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정희도 그런 아들이 고마웠다.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졌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신음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그런데 어느 날 밤 정희는 철수가 없는 것을 알아챘다. 아빠는? 나갔어요. 큰딸이 대답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새벽 2시 철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리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와요? 정희가 물었다. 친구들 만나고. 철수는 얼버무렸다. 정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죽어가는 아내 곁에서도 그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냄새가 나요. 향수 냄새.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돌아 누웠다.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더 자주 외출했다. 병든 아내를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정희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가 또 안 들어왔어요. 막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빠도 힘들어서 그래. 정희는 아이들 앞에서 철수를 욕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였으니까. 어느 날 큰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요. 시장에서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말라버린 팔로 딸을 꼭 껴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배신이 더 아팠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혼자였다. 통증이 극심해진 어느 밤, 정희는 몰핀 주사를 맞았다.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자 여러 생각이 스쳤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18배 시집와서 18년. 그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엄마. 큰아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도시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왔니?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왜? 22살 청년이 엄마 손을 잡고 울었다. 울지 마. 엄마는 너희들 다 키워놓고 가는 거야.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그 손으로 5아이를 키워냈다. 11월이 되자 정희는 거의 의식을 잃었다.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많았다. 아이들은 교대로 엄마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잠깐 정신이 든 정희는 아이들을 불렀다.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마. 엄마, 특히 딸들아, 절대 나처럼 살지 마. 너희 인생을 살아. 마지막 당부였다. 정희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바람이 세차게 부는 새벽, 정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36살. 너무나 짧은 생이었다. 정희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남해의 작은 절에서 치러진 장례에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 몇 명만이 참석했다. 철수는 상주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조문객들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엄마. 막내가 관 앞에서 오열했다. 11살 소녀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슬펐다.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해. 큰아들이 동생들을 다독였다. 22살 청년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 철수는 새 여자를 집에 들였다. 이분이 이제부터 너희 새엄마다. 철수의 말에 아이들은 경악했다. 엄마의 제사도 아직 지내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큰딸이 항의했지만 철수는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너희들도 엄마가 필요하고. 새엄마는 젊었다. 정희보다 10살은 어려 보였다. 그녀는 첫날부터 집안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이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다 치워버려야겠네. 정희가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재봉틀도 반지꼬리도 앨범도. 아이들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쓸모없는 것들 붙잡고 있으면 뭐해? 새로 시작해야지. 새엄마의 말에 철수도 동조했다. 그래, 다 버려. 새 살림 장만하자. 큰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뭐? 어디로? 도시로 돌아가겠어요. 일자리도 있고요. 철수는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는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식구가 줄어드는 것이니까. 큰아들이 떠난 후 나머지 아이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새엄마는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 얘들아, 밥 먹어라. 새엄마는 자신과 철수의 상에만 고기와 생선을 올렸다. 아이들 상에는 김치와 된장뿐이었다. 새엄마, 우리도 반찬 좀.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새엄마는 째려보았다. 너희가 뭘 벌어온다고 이것저것 봐라.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철수는 모른 척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다. 새 여자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운동화가 다 떨어졌어요. 새로 사주세요. 새엄마한테 말해. 새엄마는 안 사준대요. 그럼 참아. 돈이 없잖아. 하지만 그날 저녁, 철수는 새엄마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비싼 한복이었다. 막내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겨울이 되자 집은 더욱 차가워졌다. 새엄마는 연탄을 아낀다며 아이들 방에는 불을 떼지 않았다. 네 아이들은 한 이불에 모여 자며 추위를 견뎌야 했다. 언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막내가 큰딸에게 속삭였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큰딸도 울컥했지만 참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동생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설날이 되어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 한 벌 사주지 않았다. 오히려 새엄마는 친정에 갈 선물을 잔뜩 준비했다. 아빠, 우리도 설빔 좀. 둘째 딸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철수는 짜증을 냈다. 또 돈 타령이야? 내가 돈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아니?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술집에 다녔고 새엄마와 외식을 즐겼다. 아이들만 소외되었다. 봄이 되자 큰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꿈도 꿀 수 없었다. 취직해야지. 집에 보태야 하니까. 새엄마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큰딸은 결국 도시의 공장에 취직했다. 그리고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에 붙였다. 하지만 그 돈은 새엄마의 치장과 철수의 술값으로 사라졌다. 여름, 둘째 아들이 가출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형처럼 나도 나갈 거야. 그는 큰형이 있는 도시로 갔다. 철수는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제 발로 나갔으니 알아서 살겠지. 이제 집에는 둘째 딸과 막내만 남았다. 새엄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너희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남의 자식 키우느라. 어느 날 새엄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철수는 기뻐했다. 드디어 내 핏줄이 생기는구나. 그 말에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도 아빠 자식이잖아요. 너희는 엄마 없는 애들이잖아. 철수의 잔인한 말에 아이들은 할 말을 잃었다. 새엄마가 아들을 낳자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모든 관심과 사랑이 그 아기에게 쏠렸다. 정희의 아이들은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다. 너희들 애기 울면 재워야 해. 기저귀도 갈고. 새엄마는 자신의 아이 뒷바라지를 정희의 아이들에게 떠넘겼다. 14살 둘째 딸과 12살 막내가 갓난아기를 돌봐야 했다. 가을, 둘째 딸도 집을 나갔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언니가 있는 공장으로 갔다. 이제 막내만 남았다. 나도 데려가. 막내가 누나에게 매달렸지만 둘째 딸도 어쩔 수 없었다. 조금만 참아. 네가 좀 더 크면 데리러 올게. 홀로 남은 막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과 아기 돌보기에 시달렸다. 공부할 시간은 없었다. 어느 날 막내는 엄마 무덤을 찾았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엄마의 대답 같았다. 막내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3년 후 철수는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다. 술에 취해 배에서 작업하다가 그물에 걸려 바다에 빠진 것이다. 동료들이 구조했지만 이미 늦었다. 철수의 장례식에는 정희 때와 달리 많은 사람이 왔다. 새엄마의 친척들이었다. 정희의 아이들은 구석에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아버지. 큰아들이 관 앞에 섰다. 미움과 원망,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철수는 그렇게 떠났다. 45살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새엄마는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집도 팔고 보상금도 내가 관리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다 컸으니 알아서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큰아들이 항의했지만 새엄마는 콧방귀를 뀌었다. 법적으로 나와 내 아들이 우선이야. 너희는 이미 성인이잖아. 정희의 아이들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다.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곳에서. 이제 우리끼리 살자. 큰아들이 동생들을 모았다. 5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들은 도시의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막내가 말했다. 형, 누나들. 우리는 절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지 말자. 그래.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큰딸이 동생들을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야.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희가 좋아했던 별들이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생각하며 각자의 다짐을 마음에 새겼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그것이 엄마에 대한 최고의 보답일 거라고. 2024년 겨울, 나는 60살이 되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는 엄마의 흔적이 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가주름. 하지만 엄마는 36에 떠났고 나는 그보다 24해를 더 살았다. 엄마, 저 괜찮아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며 큰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기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혹 때문에 입원한 것뿐인데도 딸은 울먹였다. 괜찮아. 엄마 튼튼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내 엄마는 이런 손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늘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우리를 키웠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리 5남매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큰 오빠는 막노동을 하며 우리를 먹여 살렸고 언니는 공장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보탰다. 나는 16에 식당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며 번 돈으로 막내 학비를 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부모였고 형제였고 친구였다. 23세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착하고 성실했다. 무엇보다 술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결혼해도 될까? 큰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 사람 널 때리지 않니? 아니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됐어. 행복하게 살아.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몇 명 없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행복을 나는 가질 수 있었다. 처사이를 낳던 날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엄마도 이렇게 아팠을까? 이렇게 기뻤을까? 딸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딸이라니. 나처럼, 엄마처럼 고생할 딸이라니. 아니야. 이 아이는 다를 거야. 나는 아이를 꼭 안고 다짐했다.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공부시키고, 꿈을 갖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남편은 약속을 지켰다.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고, 술에 취해 들어온 적도 없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그대로 내게 건넸다. 당신이 관리해. 내가 뭘 알아?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매일 밤 나는 기도했다.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하지만 가난은 여전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내 아이를 키우기 빠듯했다. 나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다. 새벽에 나가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이 걱정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큰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엄마 무덤을 찾았다. 엄마,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엄마가 못한 공부를 우리 딸이 해요.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둘째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엄마 무덤 앞에서 울었다. 할머니, 저 의사 될 거예요. 할머니 같은 환자들 도울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난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다 자라고 각자의 자리를 잡았다. 큰딸은 교사가 되었고 둘째는 의사가 되었다. 셋째는 사업을 시작했고 막내는 공무원이 되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이들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잘한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엄마에게 감사했다.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있고 내 아이들이 있는 것이다. 작년 남편이 은퇴했다. 우리는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여보, 우린 참 잘 살았지? 남편이 물었다. 그럼요. 아주 잘 살았어요. 정말이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폭력 없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가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엄마가 너무 그립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이런 평화를 누려보지 못했다. 늘 맞고, 울고, 일하다가 떠났다. 엄마, 보고 싶어요.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엄마의 눈물 같았다. 며칠 전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막내가 아빠 무덤을 찾아갔대. 왜? 용서하고 싶대.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쳤다고. 나도 이해했다. 나이가 들수록 미움보다는 연민이 생긴다. 아버지도 그의 방식대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술이라는 병마에 갇혀 있었으니까. 오늘은 엄마 기일이다. 우리 5남매가 모두 모였다. 다들 늙었다. 큰오빠는 70이 넘었고 막내도 50이 넘었다. 엄마가 우리 이렇게 된 거 보면 뭐라고 하실까?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기특하다고 하시겠지.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차렸다. 생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이제는 편히 드셔도 돼요. 막내가 잔을 올리며 말했다.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손자, 손녀들은 절대 우리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들에게는 사랑만 주겠다고. 집에 도착하니 손녀가 뛰어나왔다. 할머니. 6살 손녀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이다. 꿈 많고 희망찬 소녀였을 것이다. 우리 공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손녀를 안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엄마가 원했던 것이 아닐까? 사랑이 있는 가정, 웃음이 있는 가족.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정말이었다. 엄마를 기억하고 형제들과 함께하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눈을 감으니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엄마. 아직 고통받기 전에 엄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저 잘 살았죠? 엄마 덕분에 잘 살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 같았다.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는 없었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그것이 내가 엄마에게 배운 가장 큰 사랑이었다. 희생하는 사랑, 견디는 사랑, 그리고 끝까지 지키는 사랑. 새벽녘,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싶었다. 2024년 12월 15일. 엄마 44주기. 나는 60살. 엄마보다 24해를 더 살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엄마가 못 누린 행복을 대신 누렸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엄마 없는 또 하루가.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엄마가 남긴 유산이다.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